네, 안녕하세요. 586 전체주의 집단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월이 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보수 공화 시민에게 매일매일 기운나는 뉴스와 해설을 전해드리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그 역대급 취임사,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저께 대해부를 했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렸고 약간의 아쉬운 점을 한두 가지 했더니 이제 그게 청와대에 얼마나 고급, 청와대가 아니라 그 대통령 비서실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 그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겠냐 그러고서 또 저를 꾸짖는 그런 그 댓글도 있고 그래서 문득 이거 윤 대통령께 공개적인 철학 편지를 하나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윤 대통령이 이제 그 역대급 이제 취임사에서 쓴 패러다임, 지성주의와 반지성주의라는 패러다임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 패러다임을 써서 하고자 했던 뜻은 굉장히 훌륭한 뜻입니다. 적합합니다. 근데 그 뜻을, 그 용어를 써가지고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지성과 반지성 이제 넘어서야 됩니다. 자,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처음 게시될 때는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 운이 좋으면 하루 만에, 운이 나쁘면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광고가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역대급 취임사죠. 제가 한 5가지 특징만 꼽아봐도 우선 첫째, 인류적 문명적 관점입니다. 국내와 국외를 연결하고 한국인과 인류를 연결했습니다. 이런 문맥, 이런 관점에서 그 취임사가 나온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너무너무 고급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치 기반 국제연대, Value Based Global Solidarity, 이거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유를 가장 중요한 인류 보편의 가치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이 인류 보편의 그런 가치들을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 국제연대를 천명했습니다. 한미동맹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재밌는 것은 과학기술 혁신 이런 데서도 이게 한 나라만의, 우리만의 힘을 가지고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선진적으로 앞으로 나아가 있는 그 자유 선진국들과 함께 가야 된다. 그래야 과학기술 혁신이 원활해지고, 그래야 파이가 커져서 사회 이동성, 그러니까 소셜 모빌리티, 계층 이동, 이게 순환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갈등이 줄어든다. 성장이 빨라지고. 뭐 이런 가치 기반 국제연대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위기의 근본 원인, 이게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근본 원인이 과학과 진실에 대한 경시 내지 무시다. 다시 말하자면 진실을 무시하는 것.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보는 것. 자기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것. 이모가 이모로 보이는 것. 이 모 씨가 어머니의 자매 이모로 보이는 것. 한땡땡이 한국 3M으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한동훈 지명자의 딸로 해석이 되는 것. 이게 이제 눈이 착시를 일으키는 거죠. 이게 이제 과학과 진실에 대한 무시죠. 이것이 민주주의의 위기다. 근본 위기를 불러일으킨다. 이거 맞는 말씀인데 이러한 태도를 이걸 반지성주의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반지성주의라는 용어로 담기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담는 용어는 따로 있다. 왜 그러냐면 반지성주의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한 200년 전에 그런 유행했던 관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200년 동안 인류가 너무 무시무시한 일을 겪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합리성, 이성, 지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우슈비츠도 합리적 계산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설계된 인간 처형장이에요. 북한의 혹은 공산전체주의 체제의 동물농장 운영 시스템도 무지하게 이성적으로 계산된 거예요. 지식이 많이 동원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성, 합리성, 지식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를 치기 시작했다고요.
물음표를 치고 있어요. 그게 본격적인 물음표 친 거는 한 60, 70년, 그러니까 한 80년 되고요. 80년. 8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니체와 키에르케고르 철학이 떴어요. 80년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반개 철학으로 봤어요. 그런 것들은. 그 인간의 영혼과 실존 이 차원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벌써 지성이냐 반지성이냐 이거는 한 250년 계몽주의 시대 때 컨셉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즘의 정치 철학, 요즘의 도덕 철학 개념에서는 저런 문제, 즉 진실을 존중할 거냐 경멸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지성주의 반지성주의라고 부르는 게 적합치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용어 싸움이 아니라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현대문명의 어떤 그 약점 또 현대문명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성 동시에 현대문명에 내재되어 있는 희망과 가능성 이걸 동시에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짚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감히 우리 자유시민의 믿음직한 가장 믿음직한 동지 윤석열 대통령께 공개 철학 편지를 띄웁니다. 네 번째, 국내 국제 모두 자유를 위한 조건을 강화하는 공동체적 연대를 해야 된다. 참 이거 훌륭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자유로운 시민인데 내 옆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존엄성이 뭔지도 모르고 개인이 뭔지도 몰라. 그러면 사회 전체가 그게 자유로운 민주사회라고 할 수 있겠냐. 옆 사람이 그러한 교양이라든지 그러한 문화라든지 교육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어야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접근성, accessibility를 가지고 있어야 그때 자유사회라고 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게 사회 유대죠. 사회적 연대죠. 연결이죠. 공동체 연결이죠. 그게. 공동체 통합이고. 그러면 이게 이제 한국 안을 넘어서서 국제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해야 되는 우리가 우크라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받아야 되고 우크라 사람들에 대해서 동감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참 좋은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문재인이가 그렇게 떠들었던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를 하고 북한이 너희들이 제대로 된 비핵화의 길로 나서기만 하면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너희의 경제와 생활을 개선하는데 급격히 개선하기 위한 담대한 행보를 취할 수 있다. 참 제 눈엔 이 다섯 가지 정도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과학과 진실에 대한 무시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위협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라는데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그것을 지성 대 반지성으로 그런 용어로 담아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자유시민의 가장 중요한 동지인 윤 대통령께 보내는 공개 철학 편지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시대가 과연 이제 지성과 반지성인가? 여기서 이제 그런 건데요.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이거를 어저께 얘기를 할 때 지금의 정치 철학, 도덕 철학에 지성주의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하니까 이제 어떤 댓글에서 야, 그 지성주의 인텔렉츄얼리즘이라는 철학 용어가 있는데 너 왜 없다 그래? 제가 그때 없다라고 한 말씀은 좀 부정확한 표현인데 이런 것을 지성주의라는 단어로 표현하지 않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윤 대통령이 말하고자 하는 진실에 대한 경멸 혹은 진실에 대한 존중을 지성주의라는 단어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혹은 반지성주의라는 단어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그 부분을 한 1분 정도 다시 보겠습니다. 취임사에 지성주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지성주의라는 거는 철학에 없습니다. 정치 철학이나 도덕 철학에 없는 용어예요. 저는 영어로 항상 번역을 해봐요. 그러면 이 양반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그러면 결국 뭐냐면 과학과 진실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지성주의다 이거예요. 과학과 진실에 대한 존중. 아 그래?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로 지성주의는 그 뜻은 과학과 진실에 대한 존중. 그러면 우리 용어로는 뭐야? 백모가 이때까지 얘기한 것. 진실 존중이네. 머리의 정직성, intellectual integrity.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저께 얘기한 반지성주의는 뭐겠어요? 지성주의에 반대니까 인터렉션 인테그리티에 반대, 진실 존중에 반대, 진실 경멸이네. 예, 이걸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이제 차분히 이제 더 짚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저께 제가 그런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확히 표현하면 그런 용어 존재합니다. 인텔렉츄얼리즘 당연히 존재하죠. 제 말씀은 그런 용어는 지금 윤 대통령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문제를 담아내는데, 그 개념을 담아내는데 사용되지 않습니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지성주의가 이제 그 정치 철학, 도덕 철학에서 굉장히 떴던 건 한 200여 년 전 태도예요. 이 지성주의는 기본적으로 정적 엘리트, 지식인, 지성인이라는 정적 엘리트를 전제로 해요. 근데 요새는 누가 언제 엘리트로 튈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이제는 누가 언제 튈지 몰라요. 언제 뜰지를 몰라. 그 다음에 그전에는 해박한 지식 세트, 심지어 그리스어,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백과사전인 브리타니카, 120년 전에 브리타니카 판본을 보면요, 쭉 해설이 가다가 갑자기 그리스어가 그냥 번역도 없이 쫙 나와요. 뭐냐면 우리 백과사전 읽을 정도의 사람이면 고전 그리스어를 읽을 줄 안다 이거. 마치 우리 쪽에서 우리 이 정도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공자맹자 고전 한문을 읽을 줄 안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요새는 그런 지식 세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성이 있냐, 그리고 거기에 집중되어 있냐, 그 이슈에. 그러면 자기가 공부해서 접근해 들어가니까, 연구해서 접근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인텔렉츄얼리즘에서는 이게 중요한 건데, 이성과 지식이 진실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절대화해요. 그러나 요즘은 이성과 지식을 무의식과 욕망의 노예로 파악을 해요. 이성? 계산 속 아니에요, 계산 속. 리즈닝이라는 게, 리즈닝이 계산하다거든요, 속으로. 내 백모가 돌리는 계산 속, 백모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거 나의 백모의 이해관계 혹은 백모의 욕망, 백모의 무의식에 의해서 무의식에 봉사하는 노예다 이렇게 본다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진실에 이르는 길이 이성과 지식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심리 상태, 마음이 개방적 자세를 갖고 있냐 아니냐. 그 다음에 탐구와 관찰을 중시하는 입장. 어떤 관념을 갖고 있다 그래도 이 세상에 대해서 항상 주시를 하고 거기에 현실을 관찰하고 현실을 탐구하는 그런 개방적 자세를 갖고 있냐. 이런 거가 훨씬 더 진실에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이냐 아니냐, 지성인이란 단어 자체를 안 쓰잖아요. 지식인이란 단어도 안 쓰고. 아니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 지식인이 왜 필요하냐고. 공부하겠다는 욕구, 탐구하겠다라는 그 집중성, 그 진정성만 있으면 누구든지 지식인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어저께 했던 말씀을 보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정확히 고쳐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성주의는 이미 더 이상 정치 철학, 도덕 철학에서 주요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이성과 지식이 무의식과 욕망에 의해 좌우되는 노예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점, 자세, 탐구, 관찰을 중시하게 됐다. 진실을 찾는 프로세스를 중시하게 됐다. 이 프로세스가, 진실을 찾아 나가는 이 프로세스가 인간을 이고에서 셀프로 성장시킨다. 이때 셀프라는 것은 자기 검증이 가능한 의식을 갖춘 상태를 뜻한다. 이것을 비판적 자기 성찰 능력이라고 말한다. Critical Self-Reflection. 이게 다 이제 이 심리학적, 철학적 용어들입니다. 요새는 이런 컨셉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성이 있냐 없냐, 지식이 있냐 없냐, 지성주의냐 이런 걸 함부로 얘기를 못해요. 이제 250년 동안 인간이 얼마나, 현대문명이 얼마나 끔찍한 그런 방황을 해왔는지 이 스냅샷으로 한 10개 정도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스냅샷을 보다 보면 저게 다 이성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저게 다 지식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저게 다 지성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태반이. 자 보세요. 1756년에서 1763년 사이에
유럽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7년 동안 당시 유럽인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요새 유럽인으로 계산하면 1000만 명 이상 죽은 겁니다. 무시무시하게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거를 윈스턴 처칠은 진정한 의미의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전쟁이 끝나자마자 10년도 안 돼서 폴란드가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폴란드는 어떤 상태였냐. 폴리시 리투아니아 국가연합, 폴리시 리투아니아 카몬웰스라고 해서 이게 지금 보면 여기 지금 글자 확대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빨간 거 중에 왼쪽 아래에 있는 게 폴란드고요. 가운데쯤 있는 게 벨라루스고요. 지금의. 아래쪽으로 흑해 쪽으로 뻗어 있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예요. 그러니까 폴란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가 하나의 덩어리인데다가 그 위에다가 발틱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까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열강들이 보다 구체적으로는 프러시아,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 다음에 러시아 제국, 이 세 나라가 이거를 1772년에서 1795년 사이에 분할해서 헤쳐먹었어요. 폴란드가 없어졌어요. 쇼팽, 그래서 나라 없는 사람이에요. 마리 큐리 20세기 초에 그래서 나라가 없는 물리학자예요. 이게 이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다고 여기가. 이게 다 이성과 지식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두 번째, 미국 독립전쟁. 우리가 미국 독립전쟁, 미국 독립 1776년 아니에요? 아닙니다. 1765년에서 짧게 보면 1784년, 길게 보면 1791년까지, 짧게 보면 20년, 길게 보면 약 26년에 걸친 일입니다. 1765년은 무슨 일이냐? 저기 우편법이에요. 그래서 그 우편이라든지, 그러니까 인쇄물에 대해서 전부 세금을 때리는 법이에요, 저게. 인쇄물에 대해서. 그냥 그러니까 우편만이 아니라. 그때부터 본격적인 저항이 시작이 돼서 1776년에 그 독립선언이 나왔고, 그때부터 그전부터 전쟁이 계속 충돌이 있다가 전쟁이 점점 더 심해져 가지고 저게 1784년에야 전쟁이 끝났는데 그 다음에 영국이 다시 수복을 하겠다고 들어오고 막 그래서 전쟁이 끝물이 다 끝난 게 1791년입니다. 그러니까 20년, 25년에 걸쳐서 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게. 그래서 그 미국 독립전쟁이 이제 세계 최초의 시민혁명이죠, 일종의. 공화국을 만든 거니까.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이 났죠. 1789년에서 1799년까지 10년 동안 사람 목 잘라 죽이고 피바다고요. 심지어는 루이 16세의 아들 샤를에게는 10살도 안 된 애한테 그 엄마랑 떼놓고서 엄마가 나랑 섹스했어요라고 자백을 받게 해서,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의 목을 친 거예요. 마리 앙뚜아네트의 목을 친 이유 근거가 뭐냐면 아들과 근친상간했다예요. 그래 놓고 이제 그 아들한테는 가둬놓은 상태에서 밥은 안 먹이고 그 럼주만 먹여가지고 간경화와 영양실조로 10살짜리가 죽어요. 이게 이성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이 프랑스 혁명 때 종교가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이성교 아니에요. 가톨릭 신부랑 수녀들 다 목 잘라버리고. 이성교예요. 그래서 이성의 여신이라 그래가지고 여배우나 창녀들 이렇게 다 그리스의 여신처럼 분장시켜서 그 떠매고 다니고 축제하고 그랬어요. 그 덕분에 이 프랑스 혁명이 너무너무 지쳐갖고 사람들이 누군가 나서서 이걸 좀 정리해 줘야겠어. 그래가지고 나폴레옹이 이제 이걸 했을 때 나폴레옹이 황제가 됐거든. 그럼 황제는 옛날에는 프랑스 카톨릭 대주교가 대관식을 해줘야 되는데 황제 왕관을 누가 쓰냐고 씌워줄 사람이 없네. 그래서 나폴레옹이 왕관을 이렇게 자기 손으로 들어서 자기가 썼습니다. 왕관을 자기가 쓴 사람입니다. 저게 이성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지식의 이름으로, 계몽주의 철학의 이름으로. 저 끔찍한 일들이. 나폴레옹 전쟁, 프랑스 좀 수습해 놓은 다음에 바로 전쟁이 일으켰죠. 그래서 무려 12년 동안 무지하게 죽어나갔습니다. 이성적 현대국가 체제를 유럽 전체에 수출하겠다요. 프랑스의 지도 아래. 이성과 계몽의 이름으로 일어난 전쟁이에요, 저게.
칸트가 이성주의자, 계몽주의자 아니에요. 칸트가 이 흉악한 이 프랑스 피바다를 얼마나 찬양했는데요. 제가 그래서 칸트 별로 안 좋아해요. 칸트 이거 뭐 그냥 좋아 죽고 못 살겠어. 그냥 박수치고 난리 나서 온 오르가슴을 느끼면서 찬양했습니다. 칸트가. 이 피바다를.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이제 19세기 초가 되는데 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막 혁명 나고 불안정하고 온 유럽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 1870년이 되면 보불 전쟁, 프랑스랑 프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나고 거기서 프러시아가 이기고 그 프러시아가 승리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파리에 그 급진주의자와 민중이 들고 일어나서 파리 꼬민을 만들고 순식간에 상류층을 한 3만 명 목 잘라 죽이고 그러니까 파리를 포위한 프러시아 군들은 파리에 들어와서 그걸 진압하는 게 아니라 야 니들끼리 죽여봐 그리고 깔아앉아서 니들이 정식으로 항복 선언하면 우리가 받아줄게. 그래서 프러시아는 파리 포위한 채서 가만히 세워라 내워라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서 그걸 진압을 프랑스인들이 스스로 하고 진압하니까 또 그 민중들 또 한 1만 명 잡아 죽이고 급진주의자들 한 1, 2만 명은 추가해서 또 그 악마의 섬 빠삐용의 섬으로 유배 보내고 그러니까 프러시아는 크게 이겼으니까 이제 이제 옛날 그 무늬만 존재하던 그 독일 조그만 나라들 다 모아서 야 나를 큰형님으로 섬겨서 이제 통일 독일 제국한다. 그래가지고 샤토드 베르사유 그 프러시아 아니죠 파리에서 한 5, 6km 떨어져 있는 그 궁궐에서 통일 독일 제국의 성립을 선포하고 그렇게 1871년쯤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공산주의가 그전에는 좀 이렇게 좀 이상한 그 듣보잡 철학자들의 좀 기이한 이론이었다가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그 하나의 메인스트림이 돼요. 공산주의가 1870년부터.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사회가 막 난리가 나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일 있은 다음에 한 40년 지나가지고 제1차 세계대전 나는데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 유럽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잡아 죽이는 전쟁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는 문명인이고 civilization 우리는 문명이고 우리 유럽 바깥에 다른 유색인종들은 다 우리의 지도 아래 우리의 지배 아래 문명으로 진입해야 될 존재들이고 이런 관점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뭘 뒤집어 쓴 거냐면 이게 이제 방독면입니다. 이걸 왜 뒤집어 썼냐. 서로 참호에다 대고서 염소가스 틀었잖아요. 폐 녹여서 죽였잖아. 생화학전을 했어요. 생화학전을. 끔찍한 전쟁이었다. 그러니까 문명이 붕괴해버린 거야. 문명인이라는 그 자존심이.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아무 기준도 없고 난리죠. 근데 전쟁 끝날 무렵에 뭐가 터졌어요? 러시아 공산혁명 터졌죠. 전쟁은 1918년에 종전인데 1917년에 터졌죠. 그러니까 전쟁 그거 터지니까 이제 적군, 백군, 내전 붙었죠. 시베리아 같으면은 국제 간섭이 들어가서 적군 물리치겠다고. 그때 미국 제일 많이 들어간 데가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들어간 일본군이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10분의 8 정도가 일본군입니다. 8만 명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 국제 간섭이랑 전쟁서부터 국제 간섭 끝나서 뭐 소련을 인정하게 된 게 1922년이에요. 그 전까지는 혁명 불길이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베리아 간섭에 일제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일제가 거기에 눌러 앉아서 그 장관의 그 장씨 뭐 장장님인가 뭐 장조링인가 그 장관의 군벌하고 북양 군벌이죠. 군벌하고 만주 군벌하고 타협해가지고 이제 만주 공영 체제를 운영을 하죠. 만주 사변 때까지 1931년. 그 다음에 이제 만주 사변 일으켜서 괴뢰국 만주국을 세우죠. 그러니까 10년을 공영을 한 거예요. 저 군벌이랑. 그래서 만주에 이제 저게 들어가니까 일제의 경영 체제가 들어가니까 일제가 운영하는 체제가 들어가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으로부터 테러를 안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주로 많이 가서 이제 살게 되죠. 그런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간전기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 간전기. 이거는 완전히 이성과 지성의 사망 시기예요. 이게 이제 그림에서 아주 전적으로 보이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